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최근에 박종훈의 지식한방 채널에서 12년 만에 최대 폭락, 금값은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영상 설명 진짜 대박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종훈 선생님이 원래부터 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저보다 훨씬 전부터 금 상승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뭐 이런 뷰를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중국에 대한 뷰나 아니면은 그 국제 세계 뭐 다극화 이런 쪽에 대한 뷰는 조금 저랑 좀 다르시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극화를 인정 안 하시고 아마 뭐 미국의 1급 패권을 계속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금값 상승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여기 이 영상에서도 풀어주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이렇게 제가 요약해드리면서 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금값 상승의 이유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왜 금이 계속 오르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뭐 10% 이상 조정을 하면서 빠졌죠. 그래서 뭐 과거 한국 금값은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래서 국제 시세 대비 10에서 20%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금이 뭐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다 수입을 통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밀수 이런 것도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은 뭐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섬 나라이기 때문에 금을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데, 국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게 붙는데, 이거는 지금 이 하락은 김치 프리미엄 폭락이 아니라 이 글로벌 가격 조정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값 지금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한방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뷰가 똑같거든요. 이 조정 전까지 금값은 단 한 번도 강하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시장이 갑자기 금을 버린 게 아니라, 이 뷰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이 숨 고르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 4,000달러 넘어서고, 은이 지금 뭐 50달러 넘어서서 54달러 넘어섰죠. 그렇게 너무 급등을 하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었고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도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거는 강한 상승을 위해서 좋은 조정이다, 이렇게 지식한방 채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조금 뷰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대형 증권 유튜브, 지식한방 채널도 대형 채널이거든요. 근데 뭐 더 있죠. 뭐 100만, 200만, 300만 채널 있잖아요. 이런 대형 증권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 쭉 보면 1,000달러일 때, 그러니까 트로이온스 1천 달러일 때 금값이 1,000달러일 때 금 사지 마라. 그다음에 2,000달러일 때도 금 사지 마라. 3,000일 때도 금 사지 마라. 그런데 4,000일 때는 왜 금 사라고 하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달러가 되자마자 왜 금사라고 이렇게 말이 바뀔까? 이거는 핵심 이슈는 수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거 지식한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금 보면 과거에는 유튜버 이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출연료를 지급했지만, 지금 보면요, 전문가가 오히려 여기 지금 이 채널에 출연료를 내고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자기 채널이나 자기 사업을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생기냐면, 조회수에서 나오는 이제 선동형 발언, 막 금값 이렇게 사세요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거 반대 의견을 던져서 논란 만들기, 그 다음에 사라 사지 마라, 이제 극단적인 메시지 뭐 이런 거를 컨텐츠로 남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지금 유튜브 생태계가 진짜 어그로를 안 끌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썸네일 봤을 때 재미없는 내용이면은 클릭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이게 변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오히려 초청을 해서 출연료를 줬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오히려 돈을 내고 출연하기 때문에 금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경우가 많다. 그리고 증권사가 가장 금을 싫어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사는 사람들은 또 금을 잘 안 팔았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와 매매 수익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는 동안에도 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가 넘쳤고요. 결과적으로 이 전망은 이제는 4,000달러가 넘어서니까 대부분 틀렸다. 하지만 요즘은 ETF가 많이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 관련 현물, 선물, 그 다음에 은 선물 ETF도 많이 이렇게 상장이 됐고, 선물 거래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KRX 금 시장도 생겨서 이제는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금을 이제는 올라간다, 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유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전자 거래 이런 것도 많아지고 있지만, ETF 거래도 많아지고 있지만, 왜 지금 사람들은 금을 실물로 살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도 ETF로만 금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실물 금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해서 전달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물 금을 사고 있어요. 쿠팡에서 그냥 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금거래소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금값 시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금거래소 이런 지정점 가서 사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간 이 가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쿠팡에서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택배로 오거든요. 우체국 안심 택배로 와요. 그래서 저도 쿠팡으로 종종 사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두 돈 더 샀습니다. 제가 금을 두 돈 더 사고요. 돈이 또 이제 많이 또 모이면은 일정 비중 저도 금을 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보면은요, 실물금을 좀 더 사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는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 지금 제가 또 금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실버바, 은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실물금과 종이금이 이제는 점점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랑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실제 금속 1온스당 종이가 이제 400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버바 있잖아요. 이 실버바 하나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이 400개, 이 전자계약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 갖고 있으면 400kg의 전자 거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실물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과 은은 실물로 거래하는 이런 상품인데, 이렇게 지금 전자계약 ETF 거래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뻥튀기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실물 은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구하려고 해도 조금 터무니없는 가격, 온수당 이렇게 100달러 130달러 이렇게 달라고 해서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국제 시세는 지금 온수당 지금 46달러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실물 은이 부족해요. 이게 뭔가 공급이랑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전자 거래랑 이 실물이랑 뭔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뭔가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러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실물이랑 그 다음에 전자 거래랑 뭔가 차이 때문에 뭔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실물 금과 은을 전략 자산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실물 금과 은입니다. 이 전자 거래가 아니고 선물 거래, 이게 아니라요, ETF 거래가 아니라 실물 금과 은을 전략 자산으로 이제는 중국에서 통제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전자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ETF로 거래하는 실물 금과 실물 은, 이게 아마도 뭔가 차이가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쿠팡 링크 제 거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식 한방에서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다루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강연에서만 다루는 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한다고 이 영상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된다, 개봉 막두다, 이렇게 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금값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데 한번 저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금값이 장기간 하락했던 단 한 번의 시기가 있었다. 증권 유튜브가 가장 많이 들고 오는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처음에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금값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도 비싸니까 다시 반토막 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던 거를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875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26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값도 폭락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진짜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원인은 1970년대 금값이 24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왜 그런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1970년대 초에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대공황급으로 이런 위기가 오면서 쭉 올라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1980년대 폴 볼커가 나와서 금리를 뭐 21%인가 막 이렇게 올렸죠. 그다음에 권총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후로 금값이 고공행진하다가 금리를 뭐 21%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락을 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값을 낮췄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렇게 70년대에 24배나 이렇게 폭증을 했지만 그 후로 금값을 낮추려고 한 거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너무 폭등하니까 금리를 21%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금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금값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80년대에 지금 39,000 트로이 온스에서 이제는 2000년대 83,000 트로이 온스, 그러니까 금 개발도 여기서 폭증을 한 겁니다. 왜냐,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채굴 기업들 있잖아요. 채굴 기업들의 이런 마진이 늘어나죠. 마진이 늘어나면 여기 이거 장사해야겠다, 더 투자를 해야겠다, 광산을 더 캐야겠다. 왜냐,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채굴을 하면, 탐사를 해서 채굴을 하면 그 이런 이득이 커지니까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런 생산량을 지금 2000년대 초까지는 늘렸었다. 39,000에서 83,000까지 이렇게 늘려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서 2011년 7.3배 상승한 금값이 있거든요. 1차 상승은 2000년대 초에서 2007년대까지 이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닷컴 버블 이후에 진짜 금으로 많은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쭉 그냥 서서하게 올라왔다. 처음에 급등했다가 이제 쭉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970달러였다가 2008년에 왜 갑자기 680달러로 급락을 했냐. 이거는 니먼 사태가 터졌잖아요. 니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처음에 터질 때는 그건 겁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터졌을 때 금값이 바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위기가 터졌을 때는 지금 금이고 뭐고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포모가 오기 때문에 금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폭락하고 다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다 팔고 현금을 챙긴 다음에 먹을 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금값도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죠. 왜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여기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 이후에는 진짜 기회다. 경제 위기가 온 직후에는 금값이 폭락을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또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분들 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은 뭐 금 생산량이 정체되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양적 완화가 있다. 뭐 이 두 이유도 당연히 동그라미예요.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의 두 번째 암흑기가 2011년에서 15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에 1900달러에서 15년에 110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다. 이때 지금 뭐 통화량도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7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피로감 때문에 조정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금강 투자로 4배나 이제 생산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금강 투자가 4배 급증을 해서 아이고 생산량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한 것 같다 이렇게 지식한방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가 급등으로 2010년에 금강 탕사가 거의 뭐 300% 투자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2006년 이후 600만 온스 이상의 대형 금강 발견이 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크 골드다. 이게 골드가 피크를 쳤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 생산량이 여기 보시면 2011년에 3,000톤에서 꾸준히 늘어나서 2018년에 3,6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는 피크를 치고 늘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에 3,400톤으로 이제는 300%가 늘은 게 아니라 15%가 늘어났다. 그래서 피크 골드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이유는 뭐냐? 역시나 이제 인류 탐사 기술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금광은 없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불가하다. 물론 공급은 계속 되고 있지만 매년 이렇게 채굴은 하고 있지만 버라이어티하게,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채굴 기술로는 표면에만 이렇게 채굴을 하는데, 물론 뭐 심해 그 깊이까지 가서 채굴을 하면 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값이 진짜 지금에서 뭐 10배, 20배까지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채굴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 단가로는요 개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탐사 이 기술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금은 또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보시면요 금 생산량이 정체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3,000톤이라도 누적된 금 보유량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1950년대에는 7만 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3,000톤은 4.2%고요. 네, 25년에 22만 톤이 있는데 여기에 3,000톤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금의 이런 가치가 희소성이 높아지고 1950년 이후 미국의 M2, 그러니까 광이 통화량, 그러니까 돈 풀리는 거예요. 돈 풀리는 증가율이 6.7%고요. 금 생산량이 4.2% 늘어날 때 1.4% 이렇게 상승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금보다 훨씬 더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 그러니까 금은 갈수록 희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값이 뭐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투자 위험마저 없는 자산 아니다. 왜냐, 등락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 M2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 금도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M2 통화량이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는데 금은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또 M2보다 뭐 훨씬 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쭉 다시 M2 통화보다 아래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지금 등락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이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해지할 수 있는 저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2 통화량이 지금 평균 6.7% 늘어나는데요. 금 공급 증가율은 연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보다 5배 이상의 돈이 지금 증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늘면 금값도 이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지식한방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이게 이 이유보다는 더 더해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금값의 오버슈팅의 원인은 지금 뭐 트럼프가 5월에 연준 의장을 바꾸면서 무제한 돈풀기 제한하다. 이게 뭐냐, 이 트럼프가,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연준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무제한 돈풀기를 저는 실현시킬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미국채 불신, 이게 진짜 크죠. 미국의 부채는 지금도 째깍째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관세 전쟁이 확전 우려가 되는데 이제는 해소가 좀 되려고 하니까 1년 정도 휴전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버슈팅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은 저는 조정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미국 부채 증가, 그다음에 달러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탈달러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돈풀기 재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도 앞으로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하락 요인은 없고 다시 또 이제 조정해서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뷰를 보고 있고요. 지식한방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 이유도 과거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올랐다. 2019년 이후 3.7배, 그다음에 24년 이후 2배가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는 거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요즘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자 보세요. S&P 500이 올해 수익률이 16%인데요. 지금 금 수익률이 52%고요. 은도 66%. 금과 은이 같이 오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떤 뭐 재화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지 않는 금과 은이 S&P 500보다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지면 아래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저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은 언제 빛을 발하냐, 주식이 폭등할 때가 아니라 주식이 폭락할 때 빛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 자산을 해지할 때는 달러로 하고요. 그다음에 달러 자산을 해지할 때는 금이다. 그러니까 원화를 해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금을 갖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가장 좋다. 금과 은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이다. 그래서 뭐 레이 달리오는 뭐 10% 이상을 모아가라. 그다음에 제프리 건들락, 채권왕이죠.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뭐 20% 가까이 모아야 된다. 요즘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뭔가 위기가 커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식한방에서 얘기하지 않은 진짜 요즘 핫한 금값 상승의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게 지금 이거죠. AI 버블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냐, 캐펙스 투자,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가져왔거든요. 요즘 보면은 진짜 뭐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너나 할 거 없이, 오픈 AI도 그렇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24년 1분기 이후 지출은 2배로 늘었고요. 23년 2분기 이후 지출은 3배로 늘었습니다. 미친 듯이 여기에 돈을 퍼붓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런 AI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걸 챙길 수 있을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 왜냐? 담화가 커지고 있으니까 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버블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 순환형 구조, 그러니까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코어 웨이브, 그다음에 AMD, 오라클 여기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반도체 칩을 구매해주고 너는 반도체 칩 우리 구매했으니까 우리 수익 공유를 해주겠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라. 주식을 주겠다. 지분을 주겠다 하면서 서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반도체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지분을 또 넘겨주고 서로 뭐 돌려막기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여기는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요 죽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구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진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 주식을 이끄는 것도 뭐 S&P 500이 오른다고 하지만 거기에 7종목인 AI 뭐 7, 8종목인 AI 종목만 그리고 넓게 보면 뭐 한 20종목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관련된 것만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의 주식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다음 편에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AI 버블이 계속 커지면서 저도 요즘은 진짜 주식 뭐 QQQ랑 많이 무지성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저는 손이 안 나가고 있고요. 저 말고도 이 리빙 레전드 투자의 현인 뭐 이분 워렌 버핏이죠.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계속 보면은요 역대급 현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난 거.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현재 전 세계 상장 기업 30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과연 이렇게 모으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이 영감님이 진짜 산전수전 뭐 거의 100년에 가까운 100년은 아니겠구나. 거의 뭐 8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백전노장 이런 전설이 왜 이렇게 지금 요즘 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을까? 저는 워렌 버핏도 뭔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AI 버블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워렌 버핏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쌓아 놓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봤을 때 워렌 버핏이 했던 행동들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대급 현금을 모으는 것도 아마 워렌 버핏이 맞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는 막 포모에 이렇게 휘몰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미국 주식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는 레이 달리오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한방 채널에서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다극화와 중국과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식한방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랑 뭐 여기 이쪽 있잖아요. 다극화 브릭스 이쪽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금값의 상승의 저는 주요 요인은 이겁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는 금 매입입니다. 실물 금을 중앙은행들은 실물 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TF 거래가 아니라 실물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고요. 이게 무서워지는 게 뭐냐? 미국 국채를 넘어섰어요. 지금 뭐 달러 스위프트 제재를 받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2022년에 달러 스위프트 제재를 보면서 달러만 모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친하지 않고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제재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제재 받으면 한 번에 그냥 잔고가 빵원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를 어떤 걸 모으지? 미국채는 안 되겠네.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금을 모으지. 금이 있네 해서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년에요. 지금 금 보유량 있잖아요. 준비 자산에서 미 국채를 금이 뛰어넘었어요. 24% 되고 미 국채는 23% 되면서 금이 이제는 미 국채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자산이 됐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전례가 없는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은 25년에 연간 830톤 이상의 금을 매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상반기에만 23개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4년 연속으로 2011년에서 2021년에 연평균 2배에 달하는 그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 각각 1080, 1051, 1089톤의 금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5년에는 중앙은행이 16번째 연속 매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거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까지 중앙은행은 21년 연속으로 금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순매도를 했는데 이제는 금 매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금 매수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순매도를 한 게 보이시죠? 그때 동안 지금 이 국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미국채를 샀었는데 이제는 금을 미친 듯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여기에 맞춰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금은 계속 오르겠구나. 지금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금을 팔고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금을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중국이 이제는 미국 달러 없이도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브릭스랑 이렇게 같이 해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점 더 이제 이 달러에 대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 거다. 물론 메인은 역시나 달러이겠지만 이 90% 사용했던 게 여러분들 80% 그다음에 70%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요. 미국 달러는 망해요. 왜냐? 이 90%를 산정을 해서 부채를 늘려놨는데 부채가 없다고 하면 망하지 않겠지만 이 부채가 이제는 80% 담보, 70% 담보로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채 상환 압박에 지금 몰려갖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은행들, 중앙은행들은 금으로 지금 다 가는 지금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왜냐? 금은 미국채랑 다르게 이런 부도 위험이 없잖아요. 부도 위험이 없어서 그냥 보유하면은 꾸준히 오르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의 지금 SG는 국제 무역을 위한 글로벌 지금 위안화랑 금 결제망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상하이 이쪽에서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아마 금에 대해서 이제는 이 국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을 미친 듯이 이제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요 아마 중국에서도 큰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인도의 중앙은행의 현재 금 보유액이 65% 이상으로 국내 보유를 하고 있다. 4년 전보다 이제는 2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재로 인해서 중앙은행들은 국내에서 이제 금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지금 계속 비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영국은행에 지금 런던은행에 금을 우리가 104톤을 거기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 금고를 만들고 걷다 넣어놔야 이제 우리의 통화 주권이나 경제 주권을 살릴 수 있지. 계속 거기에 런던에만 놔두면은요. 그 걔네들이 엿바꿔 먹었는지 아니면 딴 데다 팔아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보자고 하면 야 여기 증서 있잖아. 니네 104톤 여기 보유하고 있는 거 다 증서 있으니까 다 괜찮아. 있어. 우리가 갖고 있어. 믿어.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또 재밌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제 금광도 이제는 세계 금광도 보면은 선진국이 아니라 브릭스 국가 특히나 러시아나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이런 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금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선진국 국채들이죠.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선진국 국채 수익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에 국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계속되면은 역시나 이제 화폐에 대한 이런 믿음이 떨어지고 금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 한방에서 이거는 좀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조금 목이 타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이제는 실물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종이금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 실물금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도 나중에 더 붙을 것 같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는 또 더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쿠팡 이거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셔서 안 사셔도 됩니다. 한번 시세만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실물금이 중요하구나. 존 버나드가 왜 실물금을 계속 강조를 하는지 이것도 한 번씩 공부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